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원격에서 안전한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위한 Azure AD 어플리케이션 프록시라는 것을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됐고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스튜던트 파트너스라는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라웨어라는 곳에서 지금 산업기능요원으로 재직 중이고요. 뭐 문의사항, 오늘 발표 문의사항 같은 게 있으시면 제 메일로 문의 주시면 이제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목차를 한번 살펴보면 처음에 프록시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Azure AD 어플리케이션 프록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 구성 요소인 뭐 커넥터라든지 커넥터 그룹을 만드는 것이라든지 대해서 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앱을 배포를 하고 그에 따른 뭐 조건부 액세스라든지 아니면 뭐 관리자 동의 등에 대한 설정을 해보고 이제 시간이 남는다면 이제 커넥터 서버를 어떻게 또 다른 식으로 활용을 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발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션을 들으시고 좀 가져가셨으면 하는 이제 네 가지 정도를 정리해봤는데요. 일단 구성을 오늘 세션을 통해서 이제 보고 이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앱을 직접 배포를 해보고 관리하는 것까지, 그리고 이런 이제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먼저 이 프록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일반적인 지금 이 그림에 나오는 일반적인 클라이언트 서버 통신 방식을 보면 뭔가 이제 그 서버에 직접 클라이언트가 뭔가를 요청을 하고 이제 그에 따른 응답을 받는 형태일 건데요. 물론 뭐 사이에 많은 뭐 과정들이 뭐 있겠지만 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뭐 서버와 1대1 커뮤니케이션을 뭐 했다고 이제 뭐 가정을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형태 말고 이제 프록시라는 것을 이제 고려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제 우리가 뭐 식당을 갔다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보면 제가 어떤 메뉴를 주문을 하고 그 메뉴에 대한 접수를 이제 웨이터분이 이제 받으실 건데, 웨이터분은 이제 그러면 그 주문건을 주방에 전달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손님 입장에서는 주방에서 어떤 뭐 사람이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거를 이제 뭐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네, 그걸 볼 수는 없을 거고, 그리고 만약 웨이터가 제가 주문한 게 아니라 다른 내용을 이제 전달을 하게 된다면 해당 주문건이 이제 뭐 유효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이 웨이터의 역할이 이제 프록시의 역할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프록시라는 거는 이제 한글로 뭐 이제 그 번역을 해보면 대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중간에서 어떤 뭐 요청에 대해서 뭐 개입을 해서 뭔가를 관리를 하거나 뭐 그런 걸 할 수 있는 역할이 되겠죠. 중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위키피디아에 프록시라는 거에 대해 뭐 나타내 있는 그림인데, 앨리스라는 친구가 처음에 밥에게 시간이 몇 시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시간이 몇 시냐고 물어보면 이제 프록시 서버는 그 요청을 그대로 그 밥이라는 친구한테 그 몇 시냐고 이제 물어보고, 밥은 이제 프록시에게 다시 알려준 응답을 하고 프록시는 다시 앨리스에게 응답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 밥의 입장에서는 그 클라이언트가 앨리스가 아니라 이제 프록시가 되겠죠. 왜냐면 프록시가 이제 저런 이제 리퀘스트를 날린 거니까. 그리고 앨리스 입장에서는 역시 지금 현재 이 그림에서는 밥이라는 친구를 알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건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서버가 누군지는 알 수 없, 내가 요청하는 서버는 누군지는 알 수 없고, 이제 단지 나는 프록시라는 쪽에 이제 리퀘스트를 날리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보통 포워드 프록시라고 하고, 이런 형태를 리버스 프록시라는 이제 그 이름으로 나타내는데, 말 그대로 뭐 내가 요청하는 뭐 대상이 누군지 아느냐 모르느냐의 뭐 그 정도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는 이 프록시 그림이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구성하게 될 커넥터의 그 그림이, 커넥터가 할 역할이 바로 이 다이어그램에서 이 프록시 쪽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사용자는 뭐 example.com으로 이제 요청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요청을 프록시는 이제 서버에 전달을 하고
서버 입장에서는 다시 프록시에 응답을 해서 이제 프록시는 다시 인터넷 그 클라이언트에 다시 요청을 하는, 응답을 하는 그런 형태가 뭐 프록시에 대한 뭐 간략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하게 될 것에 대한 이제 간략한 데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화면이 나오고 있죠. 이게 이렇게 되구나. 화면이 너무 크게 나오네. 잠시만요. 이거를 좀 줄여야겠네. 어, 잘 보이시나요? 네, 보이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부분으로 들어가서 제가 뭐 미리 만들어 놓은 그 배포해 놓은 어플리케이션 하나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서 네, 이 지금 어플리케이션은 저희 그 회사 사내에 지금 있는 내부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등록을 해 놓은 건데요. 일단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정은 현재 제가 그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 상에 그 하나 만든 계정이고요. 이 계정에 대한 이제 앱의 사용 할당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인증을 통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증이 되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사내에 있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접근할 수 있는 형태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슬라이드로 잠깐 넘어가 보면, 그래서 이 화면에서의 어떤 그 구성이라든지 뭐 그 어떤 내부적인 뭐 그 환경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Azure AD 어플리케이션 프록시의 뭐 이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요즘 사실 이 그 원격 업무가 이제 필요한 상황, 뭐 코로나 사태가 지금 계속 이제 뭐 극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이제 그래서 많은 뭐 회사들이 이제 뭐 원격 업무에 대한 뭐 고민도 많이 하고 뭐 방면에서 고찰도 많이 했다고 이제 뉴스에서도 많이 이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원격에서 이제 내부에 접근하는 방법은 뭐 프록시뿐만 아니라 뭐 VPN 같은 솔루션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제 대표적인 그 이제 프록시와 이제 비교되는 게 사실 VPN일 건데요. 이 VPN이 사실 도입이 가장 큰 힘든 이유는 뭐 제 기준에서 생각할 때는 이제 뭐 비용적인 측면일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네. 그래서 이 비용적인 측면이란 게 단순히 어떤 그 돈적인 측면이라기보다도 그 VPN 하나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인적 자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VPN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뭐 내부의 뭐 라우팅 규칙, 뭐 방어 규칙, 인증 방법 이런 것들도 다 바뀌어야 될 거고 네, 그런 것들 모든 것을 이제 포괄해 봤을 때 이제 VPN이라는 것을 이제 단기간에 도입하기엔 이제 힘들다고 이제 그 보이는 것에서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고요. 물론 이 프록시라는 것을 이제 그 도입하는 게 뭐 만능은 아니지만 프록시를 도입을 하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하나씩 이제 통합해 가는 과정을 이제 그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프록시의 이제 그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를 나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그 대부분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에는 이 DMZ 영역이라는 게 이제 존재를 할 건데 이 만약에 이 어플리케이션 프록시를 이제 뭐 도입을 하게 되면 뭐 DMZ 영역 없이 외부에 쉽게 배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뭐 독서에서 표현을 가져온 거긴 한데 정확하게는 DMZ에서 사용을 해도 되고 DMZ 없이 사용을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서버나 커넥터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내부 어플리케이션 부분과 이제 네트워크 상으로 봤을 때 좀 가까운 곳에 배치가 되어야
그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속도 측면에서의 그 이점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SSO와 이제 그 멀티팩터 인증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을 Azure AD에서 이미 그 통합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손쉽게 구성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Azure AD의 그 보안 기능 같은 것을 통해 그리고 나머지 뭐 모니터링이라든지 아니면 뭐 진단 등을 이제 손쉽게 하실 수 있고 그리고 Azure AD의 어쨌든 계정이나 그룹 등을 이제 통합을 하기 때문에 계정이나 그룹에 관련된 뭐 액세스 정책이라든지 뭐 아니면 보안 정책 등을 이제 Azure AD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하나하나씩 제가 이제 살펴볼 건데요. 처음에 어쨌든 가장 뭐 대표적인 그 장점이라고 보면 이제 사전에 이제 인증을 한다는 건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사전 인증 이제 옵션에 보시면 통과라는 이 옵션이 하나 있고 Azure Active Directory 인증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통과를 만약에 선택을 하게 되면 그냥 인증 없이 바로 내부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 Azure Active Directory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Azure Active Directory 인증 과정을 거치겠죠. 네, 이제 그래서 그 Azure AD에서는 뭐 그 시큐어 토큰 서비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뭐 인증을 하는데 해당 서비스를 이제 뭐 저희가 뭐 관리하고 그런 건 아니고 설정만 하면 이제 손쉽게 이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설정을 하면 이제 어쨌든 뭐 우리는 보통 이제 외부에 서비스하는 이제 서비스들의 경우에는 어떤 보안적인 측면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이제 사내에서 뭐 어떤 외부에 서비스를 한다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직접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관리를 할 필요 없이 그냥 애저에서 알아서 다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조건부 액센스라는 이제 그 정책을 설정을 할 수 있는데 그 예를 들면 뭐 트래픽이 뭐 이상한 데서 온다든지 혹은 내가 원하지 않는 기기라든지 뭐 혹은 로그인을 얼마나 많이 틀렸 뭐 로그인 뭐 정책이라고 하죠 뭐 그런 것에 대한 뭐 각종 정책도 만들고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다단계 인증을 이제 제일 많이 도입을 하는데요. 보통 이 다단계 인증 관점에서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그 그 안드로이드나 뭐 iOS에서 이제 뭐 인증 앱이라든지 뭐 그런 걸 이제 구성을 해서 뭐 보안적인 측면을 뭐 더 뭐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이제 Azure AD 그 구독 상위 구독에 있는 기능이긴 한데 이제 그 보안 센터나 이런 곳에서 이제 추가적인 그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니터링이라든지 제어 관점에서도 이제 뭐 많은 이제 그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트래픽 터미네이션이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트래픽이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사내에서 어떤 뭐 외부 서비스를 이제 서비스하게 된다면 많은 뭐 공격이나 뭐 디도스라든지 뭐 혹은 뭐 RDP 연결에 대한 뭐 무차별 시도라든지 뭐 그런 많은 공격이 있을 텐데 이 어쨌든 내부에서 이제 내부까지 어떤 트래픽이 도달하고 이제 다시 사용자의 쪽으로 이제 나가게 될 텐데 어쨌든 그 트래픽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프록시 서비스라는 쪽에서 이제 어쨌든 트래픽이 종료되는 형태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사용자는 어플리케이션 프록시 서비스 쪽으로 어쨌든 요청을 하고 그 요청이 다시 내부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프록시 서비스 쪽에서 이제 끝나는 이런 형태의 이제 그림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이제 표현을 하자면 뭐 이제 백엔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제 백엔드 어플리케이션 쪽에서는 이제 그 트래픽 자체에 이제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공격을 받거나 뭔가 이제 어떤 그 행동을 받거나 하는 것은 전부 이 클라우드 쪽에서 이제 되고 내부 서버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히 내부 어플리케이션 이제 그 레이어 쪽에서는 이제 안전하다는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모든 요청이 이제 아웃바운드라는 뭐 장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 관점은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사내 네트워크를 지금 여기는 나타내는 그림이고 이제 방화벽 정책 같은 건 이제 따로 이제 구성이 안 된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어떤 정책이나 어떤 그런 거는 전부 이 Azure AD 내에 이제 설정이 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커넥터라는 거를 이제 나중에 도입을 할 거예요. 어쨌든 어플리케이션 커넥터라는 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프록시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아웃바운드 연결만 이렇게 연결되었기 때문에 따로 방화벽이나 이런 걸 설정을 하진 않고, 이제 보통 프록시 서비스를 이제 도입을 하거나 하게 되면 DMZ, 아까 말씀드렸던 그 DMZ 영역에 어떤 설정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이제 그 DMZ 영역이 어쨌든 배치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항상 이제 공격에 노출이 되거나 뭐 어떤 액세스에 대해서 뭐 이제 필터링을 해야 되거나 그런 이제 안 좋은 점이 있었는데, 이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록시라는 걸 이제 쓰게 되면 어쨌든 아웃바운드라는 이제 정책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므로 인바운드에 대한 따로 다른 뭐 어떤 관리나 그런 것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리모트 액세서 서비스라는 관점인데요. 뭐 이거는 이제 이것도 독서에 나와 있는 표현이긴 한데, 뭐 이 커넥터라는 걸 설치를 하면 커넥터 서비스가 하나 돌고 그 다음에 커넥터 업데이터라는 서비스가 하나 돌고 있을 겁니다. 보통 이제 이런 어떤 서비스를 도입을 하게 되면 제일 이제 귀찮은 부분이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뭐 패치를 한다든지 혹은 패치 후에 다시 테스트를 하고 도입을 한다든지 이런 관점일 텐데, 이 어플리케이션 커넥터, 프록시 커넥터의 경우에는 패치나 이런 거를 이제 따로 관리를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냥 그 설치를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그 릴리즈가 될 때마다 패치를 이제 할 수 있는데요. 패치가 이제 자동으로 될 텐데요. 이제 그리고 이 우리가 배포한 엔드포인트 URL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엔드포인트 URL은 이제 크롤러 봇들이라고 하죠. 이제 보통 뭐 어떤 포털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크롤링들이 이제 해서 이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놓는데, 그런 게 기본적으로 차단돼 있습니다. 차단돼 있어서 우리 이제 사내에서 이제 배포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외부에 나가도 외부에 어떤 그 저장되어 있지 않거나 뭐 이렇게 인덱싱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이 릴리즈 히스토리 링크를 제가 띄워놨는데, 이 릴리즈 히스토리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 이게 패치가 될 때마다 이 커넥터 버전도 이제 같이 패치가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트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네, 이게 그 이제 나와 있는 이제 다운을 받는 링크인데요. 그 커넥터를 뭐 여기서 받으셔도 되고 애저 AD 내부에서 이제 구성을 하시다가 뭐 받으셔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뭐 필요한 이제 시스템 리퀘어먼트라든지 뭐 커넥터에 뭐 요구되는 조건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필요한 아웃바운드 정책에 관련된 포트를 뭐 체크하는 도구 같은 것도 이렇게 링크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이게 뭐 자동으로 이제 체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보여주는 형태로 이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장점들을 좀 살펴봤고요. 네. 그래서 아까 들어간 제가 그 링크를 잠깐 한번 그 같이 이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이어그램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사용자는 그 아까 제가 복사를 해서 들어갔던 그 링크를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이제 Azure AD 로그인 페이지로 리다이렉션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제 다시 이쪽으로 리다이렉션 되는 형태인데요. 리다이렉션 된 페이지에서 이제 리다이렉션 된 페이지에서 이제 다시 인증이 성공이 된다면 인증 토큰이라는 게 발급이 됩니다. 인증 토큰이라는 게 발급이 되고 다시 리다이렉션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주소를 잠깐 분석을 해보면 여기 login.microsoftonline.com 뒤에 테넌트 아이디라는 게 있는데, 이 테넌트 아이디라는 거는 이제 그 Azure Active Directory의 테넌트 아이디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뒤에 이제 그렇게 있다가 클라이언트 아이디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 부분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만든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의 GUID 부분일 거고, 리다이렉트 URI는 이제 다시 그 우리가 접속하려고 했던 엔드포인트 URL을 나타냅니다. 이런 이제 일련의 그 쿼리 스트링이 포함된 파라미터를 이제 거쳐서 이제 인증이 되면 다시 이 엔드포인트 URL로 리다이렉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리다이렉션이 됐을 때 어쨌든 이 인증 토큰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이 프록시 서비스라는 친구는 이제 그 해당 어플리케이션 아이디에
이제 연결된 커넥터 쪽에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커넥터 쪽이 이제 요청을 받고, 그럼 커넥터는 이제 해당하는 내부 어플리케이션 주소에 요청을 날려서 다시 그 응답을 사용자한테까지 이렇게 날려주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다시 로그인을 할게요. 네, 그래서 이 화면에서 보시면 이 여기 있는 처음에 나오는 게 이게 조직의 테넌트 아이디 형태이고, 이제 그 뒤로 쭉 가다 보면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 부분이 어플리케이션 아이디, 그리고 쭉 또 가다 보면 마지막에 리다이렉트 URI가 우리가 처음에 지금 접근했던 이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의 URL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걸 굳이 사실 모르셔도 되는데 제가 이걸 설명드린 이유가 이런 일련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흐름이 나타내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기본적으로는 네, 나타내지게 됩니다. 아, 이거 벌써 25분이나 지났네. 아, 제가 질문을 못 봤었네요. 그 Azure AD가 DMG와 인증 역할을 다 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물 연계 같은 거를 또 하실 수는 있는데, 그 사전 인증 부분에서는 이제 보통 Azure 그 프록시 서비스가 이제 관여를 하게 되고, 이제 기타 사물 인증이나 이쪽을 이제 그 도입을 더 하시게 된다면, 그 이후 과정은 커넥터도 이제 개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커넥터는 윈도우 서버 위에만 네, 올라가는데 대용량 서비스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뒤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슬라이드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전제 조건을 잠깐 살펴보면 일단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 플랜 1 이상이 이제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의 전력 관리자 계정이 필요한데 이 전력 관리자 계정은 커넥터를 설치할 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애저 AD 상에서 어플리케이션 프록시를 사용하고 배포를 하려면 그에 따른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력 관리자 계정이겠죠. 그래서 전력 관리자 계정이 그럴 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질문 주신 이 윈도우 서버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요. 그리고 제가 뭐 그 슬라이드를 이제 좀 준비하다가 알게 된 내용인데, 그 이번 주 수요일부터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 비즈니스 구독이 원래 있었어요. 그 오피스 365 구독 위에 이제 다음 단계에 있던 건데, 거기에는 이제 원래는 이제 애저 AD 이제 뭐 따로 이제 그게 없었는데, 플랜이 없었는데 이번에 플랜 1이 이제 구독에 포함된다고 하니까 뭐 이 링크 들어가 보셔도 되고, 만약에 이제 그 따로 이제 이게 점진적으로 뭐 도입이 된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제 빠르게 뭐 전환을 하실 분들이라면 이제 뭐 기술 지원 문의를 하시면 뭐 빠르게 처리가 된다고 하네요. 네, 이런 내용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 서버 부분을 좀 잠깐 보면, 일단 아까 그 이 페이지에서 보셨다시피 여기 나와 있는 건 지금 윈도우 서버 2012 이상, R2 이상, 뭐 그리고 2016 뭐 이상, 2016 이렇게 돼 있는데, 윈도우 서버 2019도 뭐 사용은 뭐 할 수 있는데 이제 독서에서 뭐 권장으로는 사용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설정 등을 통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는 있긴 한데, 지금 보시는 이 레지스트리 설정 값이 있습니다. 로컬 머신의 어떤 이런 이 enable default HTTP2라는 것을 이제 0으로 하게 되면, 0이라는 건 이제 사용을 안 하겠다는 의미죠. 이제 그 윈도우 서버 2019는 기본적으로 이제 HTTP2를 뭐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정책을 이제 레지스트 값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단점은 어쨌든 서버 전역에 뭐 신키이기 때문에 서버 전역에 이제 설정이 된다는 것이고요. 사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2019보다는 그 독스나 이런 곳에서 권장하듯이 이제 2016을 쓰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2012는 이제 또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네. 잠깐 질문을 볼게요. 어,
앱 레벨 공격이 방어가 가능한가요? 서비스의 프록시 인증만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아, 그래서 이 인증 및 보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여러 설정을 이제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뒤에 이제 뭐 다양한 뭐 설정이나 액세스 정책 같은 걸 이제 뭐 보여드리긴 할 건데, 어, 네, 그래서 OWASP 뭐 탑10 같은 앱 레벨 공격은 이제 애저에서 관리를 할 거고, WAF라면 내부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 내용은 네, 저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커넥터를 간단하게 설치하는 걸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제가 미리 설치를 해놓은 부분이라 영상으로 좀 찍어놨습니다. 일단 한번 보실게요. 일단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로 들어가서 어플리케이션 프록시 부분으로 들어가고, 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그룹이 있는데 해당 그룹에 이제 저 커넥터 서버를 이제 등록을 하겠습니다. 등록을 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해당 그룹에 이제 할당이 된 것을 보실 수 있고, 저 커넥터 이름은 지금 밑에 있는 이름은 저 서버의 그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서버의 이름은 네, 서버의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추가에 들어가서 온프레미스 앱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이름은 말 그대로 이제 뭐 자유롭게 뭐 나타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워크스페이스 원, 뭐 매니지먼트 콘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지었고요. 네. 이 내부 URL 부분이 중요한데, 이 내부 URL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커넥터 입장에서 내부에 접근할 때 사용되는 URL입니다. 커넥터 입장에서. 네, 이 부분은 그래서 커넥터 입장에서 그 찾아가는 주소인 거고, 여기에 이제 뭐 사실 사내라면 뭐 IP 같은 거로도 이제 뭐 사용을 많이 하시고 접근을 많이 하실 텐데, 아쉽게도 사내에서 이제 어떤 그 도메인 같은 걸 이제 할당을 하셔야 사용하실 수 있고, IP를 입력을 하게 되면 아마 여기 이제 체크가 떠서 이제 사용을 이제 도메인 같은 걸 이제 쓰라고 이제 아마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사전 인증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그룹은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서 이 밑에 있는 값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뒤에 슬라이드를 정리해놔서 거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배포가 되고요. 당겨서 그래서 이제 배포가 됐다는 이제 알림이 떴을 거고,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어플리케이션 프록시에 이제 커넥터 서비스를 이제 설치를 할 건데요. 이제 커넥터를 다운을 받아서 다운을 받고, 지금 현재 이 서버는 내부 이제 산에 정확하게 있는 이제 프록시 서버를 이제 커넥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이제 서버고요. 이제 뭐 사실 월 RTP로 원래 연결을 하면 안 되지만 이 이제 시연 영상을 위해서 이렇게 RTP로 붙어서 이제 설치를 하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면 이제 인증창이 나오는데, 아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 전력관리자 계정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전력관리자 계정을 입력을 합니다. 네, 이 계정은 제가 미리 애저 ID 하나 만든 뒤에 전력관리자 계정을 이제 설정한 형태고요. 설정한 계정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인증 과정을 거친 뒤 만약에 맞다면 뒤로 진행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설치 과정이고요. 잠깐 제가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방금 보신 해당하는 서버인데요. 여기에서 주의 깊게 보실 점이 여기 있는 프록시 커넥터라는 서비스가 하나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커넥터 업데이터 서비스라는 게 하나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경로를 잠깐 찾아가 보면 뭐 설치는 뭐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는데요. 그거 이제 레지스터 커넥터라는 파워쉘 이제 스크립트 파일이 하나 있는데, 그걸 잠깐 열어서 보면 이 파워쉘 스크립트를 그래서 직접 뭐 활용을 하실 수도 있는데, 활용을 하시는 부분은 이제 저처럼 이제 직접 MSI 파일을 실행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여러 대를 이제 뭐 한 번에 설치를 하거나 혹은 뭐 이 컨테이너에서 이제 그런 걸 이제 내부에서 사용을 하실 때 쓰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지는 독스에 이제 그 과정 시나리오 과정이 그대로 있어서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이제 여러 대를 한 번에 설치하거나 할 때는 이제 이 토큰 베이스 방식으로 이제 사용을 이제 설치를 이제 하게 되실 거고, 어쨌든 이 서비스 두 개가 이렇게 돌고 있는지를 꼭 이제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이 서비스가 제대로 이제 뭔가 작동이 안 되고 있으면 이제 HID 화면상에서 이제 보일 거예요, 어차피. 네. 그래서 서비스를 잠깐 보여드렸고,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래서 설치를 마친 형태이고, 그리고 그 여기서 지금 설치를 할 때 어쨌든 제가 지금은 커넥터 그룹에 이제 한 그룹 이제 하나만 이제 할당을 해놨는데, 커넥터를 당연하지만 이제 커넥터는 최소한 두 개 이상을 이제 할당하시는 것을 이제 권장합니다. 네,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뭐 프로덕션에서는 당연히 이제 두 개 이상을 이제 사용하실 게 이제 권장이 되고요. 네. 그래서 또 잠깐 이제 그 내부 이제 로직을 살펴보면, 음, 지금 시간이 33분이라 이 슬라이드는 시간이 되면 제가 뒤에 바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서 뒤에 내용이 많아서 일단 넘어가고, 자료 배포를 해드리는 것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작성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지? 어,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포를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일단 배포를 할 때 아까 화면에서 잠깐 보신 이런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는데, 설정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설정들은 반드시 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 제가 슬라이드를 따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처음 이제 추가 설정이 있는 부분이 있는 이 그 백엔드 어플리케이션 시간 제한이라는 게 이제 기본 값은 뭐 85초고, 뭐 밑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 이제 롱이라고 있는 게 이게 180초가 이제 기본 값으로 있는데, 인증 과정 같은 게 이제 오래 걸릴 경우에 이제 이 설정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HTTP 전용 쿠키 사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보통 개발자 도구에서 보면 HTTP only라고 찍혀 있죠. 그래서 이걸 뭐 쿠키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 쿠키를 복사하거나 클라이언트에서 쿠키를 복사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이제 뭐 방지하기 위함인데, 얘는 만약에 이제 지금은 이 내부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을 이제 뭐 웹의 관점에서만 봤지만, 사실 뭐 RDSH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뭐 데스크톱에 뭐 세션 베이스로 접근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이제 사용하고 이걸 배포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이 설정을 끄셔야 됩니다. 당연하겠지만 세션에 이제 액세스해서 뭔가를 그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니오를 체크를 하셔야 그런 것을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보안 쿠키 사용에 대한 설정인데, 이거는 사실 웬만해서는 뭐 얘를 체크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이 구간 간의 이제 어떤 그 관련된 쿠키 설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독스에서의 권장도 이제 얘를 사용하도록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쿠키에 대한 내용인데,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이 부분도 이제 보통 이제 보안적인 관점에서 이제 사람들이 말할 때는 이거를 이제 뭐 사용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브라우저를 닫을 때 이제 액세스 쿠키가 이제 만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이제 쉽게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어딘 사이트에 로그인을 했다가 이제 브라우저를 껐어요. 끈 상태로 다시 그 사이트를 그 사이트를 접속을 했는데 로그인이 돼 있네. 이런 이제 경험을 아마 하셨을 텐데 거기에 이제 사용되는 쿠키 설정이 바로 이 설정이거든요. 예, 이제 권장은 그래서 끄도록 이제 독서에는 이제 나와 있는데 이건 사실 그 사용자 그 경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켜도 되고 뭐 사실 그거는 이제 어떤 뭐 정책이라든지 뭐 사내 그 뭐 정책에 맞게 이거는 고려를 하셔서 도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용이 있는 내용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그 URL 제작성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적어놨는데 이게 그 이 뭐라고 하지 번역된 내용에서는 이제 뭐 URL 변환이라고 돼 있는데 보통은 이제 URL 제작성이라는 내용으로 이제 많이 이제 이름을 붙이죠. 기존 이제 제가 URL 제작성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아파치라든지 뭐 IIS에서 이제 사용해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아마 URL 리라이트라는 이제 속성으로 뭔가 이제 인바운드라든지 아웃바운드를 조정하는 내용일 텐데요. 이게 쉽게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여기 지금 나와 있죠. 헤더에 대해서 뭐 바꿀 것인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본문 바디를 뜻할 건데 바디에 대해서 바꿀 것인가에 대한 설정이 이렇게 있는데 헤더는 말 그대로 헤더 안에 있는 그 링크들에 대해서 뭐 변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인증을 어디서 한다든지 인증 요청 관련된 곳에서 이제 필요하다면 이제 이 헤더 값을 당연히 켜셔야겠죠. 왜냐면 뭐 레퍼럴 값이라든지 호스트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값들이 변환이 될 거니까. 근데 이 어플리케이션 본문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좀 약간 까다로운 부분일 텐데 여기 지금 제가 아까 그 그림에서 여기 이제 살짝 이렇게 빨간색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뭐 상대 경로라든지 뭐 절대 경로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뭐 값을 바꿀 텐데 그러니까 응답에 이제 뭐 페이로드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죠. 개발자 도구나 이런 데서 보면. 근데 내부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드 코딩된 경우도 있을 거고 혹은 뭐 자바스크립트에서 뭐 이제 변환해서 이제 리턴을 해준 부분도 있을 거고 혹은 CSS 내부에서 또 사용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 라고 이제 고려가 되는데 보통 클라우드에서는 이제 클라우드나 외부 퍼블릭한 곳에서 이제 사용을 할 때는 CDN 같은 걸 많이 쓰죠. CDN 같은 걸 많이 쓰는데 CDN 같은 주소도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에서 이제 클라우드에 이제 배포된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된다면 CDN 주소도 이제 변환이 되겠죠.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고려를 하셔서 이제 한번 테스트까지 하고 도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본문에 이런 태그들이 있을 텐데 이런 태그들에 이제 만약에 URL이 어떤 URL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변환이 될 거고요. 그리고 밑에 제가 또 하나 적어놓은 부분이 자바스크립트가 생성한 링크들에 대해서는 변환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예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동일하게 제가 지금 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제가 뭐 이름은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 지어놨고요. 그래서 정의된 주소로 가서 아이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지금 약간 쫓기네요. 언제 수십 분이 걸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미지가 이렇게 깨졌죠? 이미지가 깨진 이유가 분명히 저는 그런 본문 관련된 변환 설정을 다 했는데 이렇게 이미지가 깨지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이미지가 깨졌다고 뭐 안 되려나 해서 이제 한번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리고 개발자 도구를 좀 켜서 보여드리면 이거 너무 작게 나오네. 네, 새로 고침 한번 할게요.
음,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부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이제 요청 API 이제 콜백 이제 리턴된 리스폰스 이제 페이로드를 보면 이런 식으로 원래 사용하는 주소가 그대로 박혀 있어요. 이런 것 경우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록시에서도 아쉽게 변환을 시켜줄 수가 없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다른 식의 접근 방향을 고려해 보셔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마지막에 시간이 나오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빨리 좀 진행을 해볼게요. 아이고 41분이네. 쿠키 분석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제가 미리 이제 하나 이 뭐냐 이 플러그인을 깔아놨는데 어, 여기 지금 보이시는 프록시 액세스 쿠키라는 게 하나 있고 어널리틱 쿠키라는 게 하나 있는데 이 두 개가 지금 그 프록시 서비스 단에서 이제 할당해준 쿠키고요. 그래서 이 값을 보시면 제가 지금 체크한 이 두 개가 이제 뭐 이렇게 할당이 돼 있고 이런 쿠키들을 통해서 아까 어플리케이션 프록시 서비스에서 이제 어떤 인증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용이 된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 말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음, 그래서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그런 주소들이 변환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로딩이 안 되는 상황인 거고요. 네. 이게 아까 지금 이제 정상적인 작동을 하는 사이트를 이제 나타내는 건데, 여기 지금 보시면 그래서 동일하게 이런 프록시 액세스 쿠키라는 게 이 사이트 역시 이제 할당이 돼 있고, 여기 있는 이제 이 세션 아이디라든지 이런 값들은 이 내부에 있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세션 아이디 그리고 이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건 이제 위조 방지 토큰이라는 거죠. 위조 방지 토큰이 이제 같이 이제 날라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내부 어플리케이션에서 지금 날라온 쿠키 그리고 이 두 개는 어플리케이션 프록시에서 이제 사용되는 쿠키. 네,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분석을 하시면서 이제 적합성 등을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7분이 남았는데 빠르게 한번 이제 배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로 들어가셔서 어플리케이션 프록시 부분이 있는데 이 프록시 부분에서 처음에 하셔야 될 거는 그룹을 만드는 거겠죠. 커넥터 그룹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데 이 커넥터 그룹이라는 걸 만들고 커넥터 그룹이 커넥터 그룹에 어떤 커넥터를 이제 할당할 것인가. 커넥터라는 게 정확하게는 이제 온프레미스에 이제 할당하는 서버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뭐 테스트모니얼에서 이렇게 하나만 지금 이제 할당을 해놓은 건데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개 이상 하는 게 권장이 되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미리 등록한 커넥터가 이제 이렇게 활성화됐다라고 이제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커넥터 그룹을 하나 만드실 거면 이제 뭐 여기서 뭐 하나 만드셔서 뭐 어떤 커넥터 기존에 뭐 등록된 커넥터를 등록할 것인가라고 이제 뭐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그룹을 만드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디폴트에서 비활성화된 부분은 제가 지금 예전에 그 이 자료를 만들면서 삭제를 해서 비활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따로 이제 여기서 이 GUI 상에서는 삭제를 할 수 없고요. 만약에 삭제를 하신다면 그 애저 파워쉘을 이제 이용해서 삭제를 하실 수 있는데 그 삭제의 경우에는 독세 그 스크립트가 간단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혹은 여기 있는 이 파워쉘이 뭐 포털상에서도 직접 하실 수가 있어서 여기서 바로 이제 해당 테넌트에 이제 프록시를 삭제를 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어쨌든 그룹을 할당을 한 뒤에 이제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부분으로 가서 네,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들어가서 여기 있는 온프레미스 어플리케이션 부분을 누르시고 네, 그래서 GAV
어플리케이션 혹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름은 대충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는 아까 제가 한 로 하나 할 거고요. 여기 그래서 이 주소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주소는 이렇게 뒤에서 이제 뭐 선택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이 주소를 이렇게 엔드포인트 URL을 할당을 한 뒤에 도메인을 이제 연결해서 하셔도 됩니다. 사실 그게 뭐 권장되는 방법일 수도 있고 굳이 근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이유가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그 마이앱스라는 이제 또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요. 사용자가 마이앱스에 들어가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뭐 직접 바로 들어가는 뭐 그런 이제 뭐 인바람부트에 대한 이제 설정이나 어떤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볼 수 있는 화면이 있는데 포탈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백엔드 애플리케이션 시간 제한을 뭐 기본값으로 하고 그 전에 여기서 워크스페이스 원 그룹이라는 걸 제가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거를 설정을 하고 일단 인증은 한번 통과로 해보겠습니다. 통과로 하고 뭐 전용 쿠키를 사용할 거냐 영구적 쿠키는 뭐 사용을 안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뭐 아니오로 기본적으로 해놓을 텐데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만약에 어플리케이션 본문을 만약에 사용을 하시게 된다면 당연하겠지만 아웃바운드 프록시 이제 변환을 하기 위한 이제 말 그대로 리소스가 소모가 되겠죠. 모든 걸 이제 검색을 해서 그 링크들을 변환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본문을 이 옵션을 아니오를 설정하셔야 이제 속도적인 측면에서 이점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를 하면 3분이 남았네요. 10분이 남을 줄 알았는데 3분이 남았네요. 열심히 하셔야 된다. 네. 일단 이거 만들어지는데 한 1분 정도 걸릴 거라 제가 잠깐 그래서 다시 넘어가서 액세스 매니지먼트도 바로 데모로 보여드릴 예정이고 이 커넥터 활용을 잠깐 되는 동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서버를 하나 만들어 놓는데 커넥터로만 설치하기 만약에 뭐 너무 아깝다, 뭐 아까우시다 하시다면 이제 지금 이 사내 같은 경우에는 아까의 URL 제작성이 안 된 사이트에 대해서 따로 연결하는 프록시 서비스를 하나 올렸는데요. 개발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ASP.NET Core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긴 했는데 이제 간단하게 어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하실 수 있고요. 이제 누게 패키지에서 프록시 키트라는 것을 이제 설치를 하신 뒤에 서비스를 등록하고 미들웨어를 등록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네이버닷컴으로 가는 이제 정방향 프록시라고 하죠.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포드 프록시 서비스를 이제 빌드를 하실 수 있고 그 빌드란 거를 여기 IIS에 올리셔서 이제 서비스하는 형태로 하면 이제 두 개를 같이 사용을 하는 방향으로도 고려를 한번 해보실 수 있겠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이런 게 안 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뭔가를 하기 위한 그런 거고요. 네. 제가 지금 삭제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미 지금 등록된 URL이라서 지금 안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바로 그럼 조건부 액세스 쪽으로 잠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조건부 액세스도 설명을 드려야 되고 사용자 설정 부분도 하나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관리자 동의 요청이라는 옵션이 하나 있어요. 관리자 동의 요청이라는 옵션이 하나 있고 이제 같이 아마 이제 혼용을 하시면 될 텐데 여기서는 제가 지금 관리자 승인 정책이라는 걸 이제 사정에 하나 만들어 놨는데 사실 관리자 승인 정책은 여기서 만드는 건 아니고 저기 있는 정책과 설정과 같이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어떤 앱에 대해서 어떤 디바이스나 어떤 로그인 정책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떤 사용자에 대해서 이런 정책을 구성을 하시고 이 정책도 별도로 사용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애저 AD 상에 사용자들이 있을 거예요. 온프레미스 AD와 연결이 된 혹은 연동이 된 이제 사용자들이 있으면 제가 지금 어플리케이션에 할당은 따로 안 해놨는데 할당이 안 된 사용자들은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 할당 요청 메일이 관리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요청 메일이 이제 관리자에게 이제 날아오게 될 텐데 그 메일이 이제
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0분이네요. 잠깐 켜지는 동안.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이제 관리자 요청 이제 뭐 기능과 뭐 조건부 액세스를 혼용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myApps라는 부분만 이제 들어가고 일단 발표를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이 myapps 링크가 있는데 이제 뭐 다 들어가실 필요 없이 그냥 myapps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건 사실 뭐 인툰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쓰면 좋은데, 자,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하게 되면 이제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저한테 지금 할당된 앱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이런 식으로 접근도 할 수 있고, 접근을 했을 때 어떤 뭐 만약에 내가 뭐 어떤 앱을 사용하고 싶다 이러면 거기서 애드 앱을 클릭을 하셔서 검색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그 관리자 요청 같은 게 이제 어떤 식으로 오는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제 제가 뭐 미리 이제 시연 전에 이제 한번 이제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 이제 메일이 오는데, 이걸 이제 관리자가 승인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요청까지 되는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뭐 어떤 뭐 디바이스에서나 뭐 어떤 환경에서 뭐 Azure AD 어플리케이션 프록시를 통해서 뭐 사내 이제 직접 접근을 이제 손쉽게 접근을 하고,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고려를 하고 하실 수 있는 네, 기회가 되실 거라고 보고요. 네, 원격 업무에 어쨌든 뭔가 좀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